야, 천안녀는 쪽팔리니까 당장 집구석으로 꺼져라. 집구석에서 TV나 보란 말이야. 10년 동안 제 피 같은 돈으로 빚 갚아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돈으로 연 칠순 잔칫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까지 튀기며 뱉은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대가는 치르셔야 하죠? 화려한 호텔 잔칫집이 시댁 식구들의 지옥행 열차가 되어버린 그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가슴속에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를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지안입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거든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애라 버릇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저는 남들이 잠잘 때 책을 펴고 남들이 쉴 때 일을 했습니다. 고무 장갑이 찢어지도록 설거지 알바를 하고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끝에 30살 무렵 저는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주목받는 작은 벤처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진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학자 집안의 자제였고 말투며 몸짓 하나하나에 여유가 넘쳤죠. 저는 그 사람의 배경보다 그가 가진 그 여유가 부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평온한 가정의 기운을 그를 통해 채우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처음 시댁을 방문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대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제 머리 위로 하얀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재수없게 어디라고 발을 들여.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우리 집 족보를 더럽히러 들어오다니. 소금 더 가져와라. 굵은 소금으로 팍팍 뿌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악기라도 본 듯 저를 향해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당황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어디서 부모도 없는 천출이 들어오느냐며 조상님이 노하신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셨죠. 사실 그 집안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집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남편은 허울 좋은 대학 졸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백수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내 능력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지. 그날의 소금 세례를 저는 액땜이라 여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명문가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그들의 자존심을 제가 채워주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0년의 세월. 저는 시댁의 모든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종갓집 위험을 세워드리기 위해 제 피 같은 돈으로 쓰러져가는 한옥을 고치고 명절마다 수백만 원어치의 제사상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근본 없는 년이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떤다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뱀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어리석은 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밖에서 어떤 사람으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젊고 유능한 IT 사업가, 자수성가한 명문가 종손. 이것이 대외적인 그의 명함입니다. 하지만 그 명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사실 남편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제 회사의 자회사 격으로 세워진 유령 같은 곳이었고 모든 기술력과 자본, 심지어 거래처 관리까지 제가 뒤에서 다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곤 제가 써준 보도자료를 들고 기자들을 만나거나 제가 예약해준 골프장에서 접대 라운딩을 도는 것뿐이었죠. 여보, 이번에 당신 회사에서 발표한 신기술 말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진땀 뺐어. 다음부터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 좀 만들어줘. 집에 돌아온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저에게 훈수를 두곤 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잘나서 성공한 줄 착각하는 전형적인 무능한 권위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착각의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제가 보내드리는 500만 원의 생활비가 오로지 아들이 번 돈인 줄 아셨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밤을 새우고 초췌한 모습으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안아,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진석이 같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 말이야. 너 같은 애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집안 며느리 대접을 받아보겠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넌 평생 식당 서빙이나 하며 살았을 게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면 남편의 자존심이 깎일까봐 그리고 가정이 불화에 휩싸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셨는지 갈수록 도가 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야, 너 거기 서서 뭐하니? 아들 덕에 호강하면 식모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거실 바닥에 먼지 앉은 거 안 보여? 손걸레질로 싹 닦아라. 그리고 내일은 우리 모임 있는 날이니까 네가 와서 음식 좀 차려. 명문가 며느리 솜씨 좀 보여줘야 내가 면이 서지 않겠니? 남편이 밖에서 사준 줄 아는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사실은 다 제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계약을 따내서 사줬다며 제 자랑 대신 아들 자랑만 늘어놓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돈 좀 만진다고 꼬리치지 마라. 내 돈은 내 돈이고 우리 아들 돈은 우리 집안 돈이다라며 선을 그으셨습니다. 심지어 시누이의 카페 보증금, 남편의 수입차 리스료, 시댁의 제사 비용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물을 채워줄수록 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큰 물을 요구하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가사 도우미를 한 명 쓰는 게 어떨까요? 어머, 인연이 이제 배가 불렀구나. 남편이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어디 함부로 써? 네가 손발이 없어, 눈이 없어? 젊은 년이 게으름 피울 생각만 하니 우리 진석이가 밖에서 길을 못 펴는 거다. 시어머니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그 옆에서 은근슬쩍 동조하며 저를 못난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가짜 왕국을 세운 주인인 것처럼 그 왕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열쇠 또한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시어머니의 화려한 칠순 잔칫날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고마움은커녕 더 큰 굴레를 씌우려 하더군요.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소식이었습니다. 잔치를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고압적인 자세로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죠. 지안아, 내가 이번에 칠순 아니냐? 내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잔치인데 대충 동네 갈비집에서 고기나 굽고 끝낼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아보고 예약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를 꺼내 놓으시더군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S호텔의 최고급 뷔페였습니다. 1인당 식사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죠. 여기가 요즘 그렇게 유명하다며? 내 지인들, 그 고위 관직 부인들이나 교수 부인들도 여기서 잔치를 많이 한다더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지 아무 데서나 할 순 없잖니. 한 50명 정도 부를 생각이다. 예약해라. 50명이면 식대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손톱을 정리하던 시누이 진아가 한술 더 뜨더군요. 언니, 엄마 칠순인데 밥만 먹고 끝내면 썰렁하잖아. 요새는 골드 칠순이 유행이래. 엄마 친구분은 며느리한테 금 20돈을 받았다는데 우리 집 체면에 그 정도는 약하지 않아?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 50돈 정도는 해드려야 동네방네 자랑도 좀 하시지. 금 50돈이라니요. 요즘 금 시세를 생각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였습니다. 식대와 선물,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으실 최고급 한복과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칠순 잔치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우습게 깨질 판이었습니다. 남편 진석 씨요? 그는 그저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들었지? 내가 요즘 사업하느라 바빠서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이 제대로 효도 좀 해. 어차피 우리 회사 이번에 수익도 많이 났잖아. 그 정도 돈이 우리한테 큰 돈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본인이 번 돈도 아니면서 제 회사의 수익을 마치 제 쌈짓돈 쓰듯 말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순간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들을 위해 바친 돈이 얼마인데 그들은 여전히 저를 돈 나오는 화수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호텔 예약부터 금 신동까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에 보름달 같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지안이 네가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좀 하는구나. 라며 처음으로 저를 칭찬하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인사 때 소금을 뿌리던 시어머니,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가면서도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 제 뒤에서 사장 소리를 들으며 온갖 사치를 일삼던 남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칠순 잔치를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말이죠. 만약, 정말 만약에요.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걱정해주는 흉내라도 냈다면 저는 어쩌면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족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그들이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제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금 쉰 돈은 24K 순금이 맞느냐, 호텔 메뉴의 랍스터는 무제한이냐며 확인 전화를 해댔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엄마 잔치 때 나 입을 드레스도 결제해줘라며 뻔뻔하게 쇼핑몰 링크를 보내왔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친구들까지 초대하겠다며 명단을 늘렸습니다. 지아나, 내 친구들이 당신 대단한 사모님인 줄 아는데 이번에 기 좀 팍팍 살려줘. 술은 제일 비싼 걸로 깔고 답례품도 명품으로 준비해.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저에 대한 배려나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화려한 잔치를 열어줄 결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사랑 하나 믿고 이 집에 들어왔던 순진했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잔치를 준비해 줄게. 하지만 그 잔치가 당신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야. 저는 제법인 인감과 개인 계좌, 그리고 그동안 몰래 수집해온 남편의 횡령 자료와 시댁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최고급 호텔 뷔페, 제가 예약했습니다. 시누이가 원하는 그 비싼 옷들도 다 사주었습니다. 금 쉰 돈? 그것도 아주 번쩍번쩍하게 준비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제는 제 명의의 법인 카드와 VVIP 멤버십으로 이루어졌고, 그 모든 혜택은 언제든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취소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 저는 호텔 지배인을 만나 아주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신호를 주면 모든 상황을 매뉴얼대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요. 지배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호텔의 최고 VIP인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잔치에 제 전 재산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전 재산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의 인내심이 끝나는 그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바로 시댁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잔치 당일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도 모른 채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우리 아들 덕에 최고급 호텔에서 금 쉰 돈 받고 잔치한다며 자랑하기 바빴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껏 즐기세요. 그게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호강일 테니까요.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50명의 하객, 화려한 조명, 최고급 음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듯 지켜볼 제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 칠순 잔칫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우아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는 포식자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소금 세례를 받으며 바르르 떨던 그 유약한 여자는 이제 그곳에 없었지요. 저는 가장 우아하고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걸치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은 채 호텔 로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S호텔의 그랜드 볼룸 입구에는 강옥자 여사 고희연이라는 황금빛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제가 주문한 수천만 원어치의 생화 장식들이 코끝을 찌르는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그 향기 속에서 제 돈으로 산 최고급 한복을 입고 제 돈으로 산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시어머니가 지인들 사이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직 고위 관직의 부인들, 교수 부인들,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남편을 둔 그 사교계 모임의 일원들이 시어머니 주위를 둘러싸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어머, 강 여사님, 이 비싼 호텔을 통째로 빌리다니 역시 아드님이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이 꽃 장식 좀 봐, 세상에. 호호, 별 말씀을요. 우리 진석이가 엄마 칠순이라고 아주 기를 쓰고 준비했지 뭐예요. 저는 그냥 갈비집에서 대충 하자고 했는데 애가 워낙 효자라 말을 안 듣네요.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승천할 듯 올라간 광대는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 곁에서 제 남편은 마치 이 모든 화려함이 본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취인 양 어깨를 한껏 펴고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식의 현장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제 드레스와 서늘한 분위기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지만 제 인사를 받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반가움이나 고마움은커녕 마치 오지 말아야 할 불청객이 잔치판을 망치러 온 듯한 혐오 섞인 눈빛이었죠.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듣지 못하게 제 팔뚝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로비 구석진 기둥 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야, 너 미쳤니?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 낮게 깔린 하지만 살기가 가득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 옷이 왜요? 어머니 잔치인데 제가 초라하게 입으면 어머니 체면이 깎일까봐 신경 좀 썼는데요. 신경? 내까짓 게 좋은 옷 입는다고 그 근본 없는 티가 가려질 줄 알아?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다들 명문가 안주인들이야. 그런데 너같이 부모도 없이 자란 천한년이 옆에서 사부작거리면 내 격이 뭐가 되겠냐고. 사람들이 내 정체라도 알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 몰라.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들의 빚을 갚고 회사를 키우고 입에 풀칠을 하게 해준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근본 없는 천한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제 드레스 자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안아, 어머니 말씀 들어. 오늘 당신 너무 튀어. 우리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 같은 배경 가진 사람이 주인공처럼 서 있으면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지. 왜 일을 만들어? 신우이 지나도 어느새 다가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언니 출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언니가 여기 섞여 있으면 우리 집안이 돈만 밝혀서 근본 없는 며느리 들였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얼굴만 비췄으면 됐어. 저기 카운터 가서 오늘 식대랑 위약금 생기지 않게 확실히 결제나 해두고 조용히 사라져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비굴함으로 착각하셨는지 하객들이 쳐다보자 저를 거칠게 밀치며 마지막 쇠기를 박으셨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결제만 딱 하고 당장 집으로 꺼져. 내까짓 게 여기 앉아 있으면 쪽팔려서 내 친구들 얼굴을 못 보겠으니까. 가서 집에서 TV나 봐. 어차피 너 같은 년은 이런 고급 호텔 음식 맛도 모를 텐데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드라마나 보라고. 알았어? 집에 가서 TV나 봐라. 그 말이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다시 지인들에게 달려가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보냈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하객들은 에휴, 강 여사가 며느리 복은 참 없네라며 맞장구를 쳤고요. 저는 로비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제가 주문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의 고소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아니, 제가 곧 부숴버릴 신기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이 번지지도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더군요. 저는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말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저더러 TV나 보라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머니야말로 나중에 꼭 TV 보셔야 할 거예요. 저는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마지막 작업의 버튼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움직임이 저 안에서 하하오 웃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지옥으로 바꿀지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VVIP 전담 매니저이기도 한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깍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배인님, 저 이지안입니다. 네, 지금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 중인 제 명의의 모든 예약과 결제를 이 순간부로 전격 취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약금은 제 보증금에서 제하시고 지금 당장 연회장에 통보하세요. 모든 서빙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지 않으면 행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지배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회사의 재무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즉시 남편 명의로 대여 중인 모든 법인 차량 회수하세요. 신우이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오늘 날짜로 내용 증명 발송하시고요. 그리고 시댁 아파트 매매 잔금 처리 끝났으니 오늘 저녁 8시에 바로 이사업체 들여보내서 짐 다 빼라고 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과 신우이의 휴대전화로 연결된 제 개인 카드의 승인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을 지탱해온 경제적 혈관을 단 한 번의 터치로 잘라버린 셈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연회장 쪽에서 들려오는 당황스러운 웅성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배인이 나타나 결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겠지요.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결제하러 가신다더니. 멀리서 남편이 저를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의 그 당황스럽고 멍청한 표정을 본 것이 제가 그 호텔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스파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TV나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냥 TV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이 완벽한 연극의 결말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우아하게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정적만이 가득한 복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악취나는 폭언들도 남편의 무책임한 방관도 이제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배인이 건네준 스파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잔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화려한 밥상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는지 그 처절한 몰락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매끄럽게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제 마음의 무게도 하나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층 연회장에서 들려오던 그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폭언은 이제 두꺼운 철문 너머 저 멀리 사라졌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로비의 소란과는 차원이 다른 고요하고도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최상층 스파 스위트룸의 복도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 호텔의 VVIP 멤버십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발을 들이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전담 지배인이 미리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조금 전 제 전화를 받고 무척 당황했을 텐데도 그는 베테랑답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대로 연회장 쪽에는 저희 지배인 대리가 직접 내려가 결제 변경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모님 명의의 모든 서비스는 이 시간부로 중단되었으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 저는 가장 먼저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부터 벗어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샀던 그 옷이 마치 제 몸을 억제던 쇠사슬처럼 느껴졌거든요. 드레스를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지난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착한 며느리라는 가짜 껍데기가 비로소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폭신하고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은 저는 테라스에 마련된 프라이빗 스파 욕조로 향했습니다. 욕조 안에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온도로 따뜻한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그 위로는 붉은 장미 꽃잎들이 우아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물 속에 천천히 몸을 담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입 밖으로 터져나온 한숨은 서러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허세를 채워주면 언젠가는 나를 진심 어린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 믿었던 그 미련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련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자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편안해졌어도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욕조 옆 테이블에 놓인 제 전용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의 결제 알림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화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기다렸던 소식들이 알림음과 함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호텔 연회장 결제 승인 거절 사용자에 의한 중지, S호텔 베이커리 결제 승인 거절 한도 초과, S호텔 발렛 파킹 결제 승인 거절. 화면에 뜨는 빨간색 승인 거절 문구들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쯤 아래층 연회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지배인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다가가 결제가 되지 않으니 지금 즉시 다른 카드로 3천만 원을 현장 결제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카드요? 이미 제가 다 손을 써두었지요. 남편이 제 회사 법인 카드라고 믿고 쓰던 그 수많은 카드들, 그리고 시누이가 제 보조 카드로 명품 쇼핑을 즐기던 그 카드들 모두 10분 전에 제가 분실 신고와 승인 거절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하객들 앞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한도 초과라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V나 보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TV 속에 나오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어머니 자신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 봐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입에 머금었습니다. 쌉싸름한 레드 와인의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복수의 쾌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조작해 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빈손으로 시작해 일궈낸 제 보안업체. 남편은 그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자신이 실질적인 주인인 양행세에 왔지만 실상은 제가 가진 우호 지분과 정관에 의해 그는 언제든 해임될 수 있는 이름뿐인 이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안건은 이사 강진석의 회사 자금 횡령 및 유용에 따른 해임안. 그가 제 몰래 법인 카드로 긁어댄 유흥비, 시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비, 신우이의 카페 지원금. 그 모든 내역은 이미 제 비서가 꼼꼼하게 정리해 증거 자료로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변호사 사무실로 전송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세요. 단 한 푼의 합의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서 누군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겠지요. 저는 무음으로 설정해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벌써 50통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인들까지.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지안, 너 미쳤어? 지금 지배인이 사람들 앞에서 결제 안 된다고 난리야. 빨리 전화 받아. 우리 집안 망신 줄 일 있어? 당장 와서 결제해. 망신이라고요? 본인들이 저를 로비에서 쫓아내며 천안년은 쪽팔리니 꺼져라고 했던 건 망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그 문자를 가볍게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도 확인했죠. 야, 너 어디야?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개망신을 줘?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당장 돈 보내. 협박과 애원, 분노가 뒤섞인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지만 저는 그저 우아하게 스파를 즐길 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의 폭언을 견디며 제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이 정도 알림음은 그저 배경음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불러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지배인님,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건은 어떻게 됐나요? 네, 사모님. 사모님께서 지정하신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호텔 그룹 전체 체인에서 향후 10년간 이용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행사 미수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법무팀을 통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도 해당 고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명문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제 그 돈줄이 끊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토록 사랑하던 상류층의 공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형벌을 내린 것이죠.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천한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욕조에서 나온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김이 서린 거울을 손으로 닦아내자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고 당당한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부모 없는 서러움에 떨며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던 그 불쌍한 여자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호텔의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연예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을 아수라장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귀빈들이 지갑을 열지 못해 쩔쩔매는 집주인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지인들이 강 여사, 이게 무슨 일이야? 돈도 없으면서 우릴 부른 거야?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잔치는 끝났고 이제 계산서를 받으셔야죠. 저는 휴대전화를 아예 꺼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댁이라는 이름의 가짜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저는 가장 우아하게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펜트하우스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던 그 시각, 세 층 아래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조명 밑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와인 잔을 부딪히며 명문가의 품격을 논하던 그 장소가 단 몇 장의 종이 뭉치와 승인 거절이라는 짧은 기계음 하나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지를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메인 요리인 안심 스테이크의 접시가 치워지고 화려한 3단 7순 케이크에 불이 붙기 직전이었죠. 시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제가 선물한 황금 열쇠를 하나하나 구경시켜주며 기세가 등등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총지배인과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이 시어머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강옥자 여사님, 즐거운 잔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잠시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연회장의 열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하셨죠. 확인? 무슨 확인? 지금 잔치 한창인 거 안 보여? 나중에 해, 나중에. 하지만 지배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내밀며 주변에 앉은 귀빈들이 다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재 행사를 예약하신 이지한 사모님 명의의 모든 결제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등록된 법인 카드들도 모두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미결제 금액인 식대와 대관료, 위약금을 포함한 총 3,150만 원을 현장에서 결제해 주셔야 행사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3,150만 원.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전직 고위 관직 부인들과 교수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꽂혔죠. 어머, 강 여사. 이게 무슨 소리야? 결제가 안 되다니? 아까는 아드님이 다 준비했다며? 지인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편이 급히 지배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지배인,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신뢰를 범해. 우리 와이프가 잠깐 착오가 있었나 본데 일단 내 카드로 긁을 테니까 당장 저 보안 요원들 치우고 사과해요. 남편은 호기롭게 지갑에서 가장 아끼는 블랙카드를 꺼내 지배인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야 안심이 된 듯 콧방귀를 뀌며 지인들을 안심시켰죠. 호호, 별일 아니에요. 우리 아들 카드가 한도가 무제한이라 가끔 호텔 시스템이랑 충돌이 나나 봐. 예, 지배인. 빨리 결제하고 사과해. 하지만 지배인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뒤 아주 짧은 정적 끝에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강진석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 또한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신지요?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해봐. 남편은 당황하며 다른 카드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긁는 족족 승인 거절, 한도 초과, 정지된 카드라는 알림음만 공허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모든 카드는 제 회사 명의이거나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보조 카드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신우이 진아도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내 것도 안 돼. 언니가 이거 다 막아놓은 거 아니야? 이 미친년이 진짜. 신우이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자 주변 하객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고상하고 기품 있는 명문가인 줄 알았던 집안의 미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얼굴이 벌겋다 못해 흙빛이 되어 지배인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너니가 짜고 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지안, 그년 어딨어. 당장 그년 잡아와.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사모님께서는 이미 퇴실하셨으며 본 행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지불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매뉴얼에 따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서빙된 음식값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인들은 애구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돈도 없으면서 호텔에서 잔치를 열어 우리를 들러리 세운 거야? 라며 짐을 챙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지인들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여사, 앞으로 우리 모임엔 나오지 말게. 격 떨어져서 같이 못 놀겠네.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이 단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받은 금, 쉰돈 선물과 하객들에게 나눠주려던 고가의 답례품들을 압류하겠다며 상자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우리 며느리가 놔준 거라고. 손 치워. 이 천한 것들아. 시어머니는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건들을 수거해 갔습니다. 남편은 호텔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였겠지요. 하지만 제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가 믿고 있던 세상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잔치 한 달 전부터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한다며 온 동네에 자랑을 늘어놓았던 시어머니.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스테이크를 썰며 품위를 논하던 그 위선적인 잔치상은 이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3천만 원이라는 잔인한 계산서만 덩그러니 남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배인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미수금은 내일 오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요청으로 강옥자님, 강진성님, 강진아님 세 분은 저희 호텔 그룹 전체 체인에서 영구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는 저희 호텔 근처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칠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옥의 잔치상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들이 돌아갈 집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스파를 마치고 보드라운 침대에 누워 내일 아침 그들이 마주할 진짜 지옥을 상상하며 아주 깊고 단잠을 청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요. 여러분, 호텔에서의 그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의 폭신한 침대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상쾌함이었죠. 저는 우아하게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로 나가 차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 하지만 제 시선이 먼저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법인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지한 사모님 요청하신 대로 반포 아파트 매매 잔금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오늘 오전 8시부터 이사 및 도어락 교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거 통보서는 어제자로 해당 주소지에 부착 및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사준 명문가 종가댁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던 그 80평짜리 아파트. 사실 그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자금과 사업 수익으로 제 명의로 구매한 제 재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체면을 위해 제 명의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들이 마음껏 누리게 해줬던 것뿐이었죠. 그 시각 호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시댁 식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식대를 해결하지 못해 호텔 보안실에 잡혀 있다가 결국 남편이 지인들에게 구걸하다시피 돈을 빌려 일부를 치르고 겨우 풀려났을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한복 차림으로 화장이 다 번진 얼굴을 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천한년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집에 들어가서 일단 좀 씻고 당장 사람 풀어서 그년 찾아내. 내 금 쉰 돈 돌려받아야 해.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며 도어락에 손을 올리셨겠죠. 평소처럼 본인의 생일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삐비빅하는 차가운 거절의 경고음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진서가, 네가 좀 해봐라. 번호가 왜 안 맞아? 당황한 남편이 번호를 눌러보고 신우이가 문을 두드려봐도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옆에 붙은 커다란 노란색 종이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퇴거 및 명도 안내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이름 석자와 법무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매매, 퇴거? 이 집이 왜 팔려? 우리 진석이 집인데. 시어머니의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질 때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과 이사 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였습니다. 강옥자 씨, 강진석 씨 되십니까? 저는 이지한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어제자로 매매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지한 씨 명의의 재산이므로 귀하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짐을 빼주셔야 합니다.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겠지요. 내 집이야. 내가 이 집 사장이라고.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을 겁니다.
10년 전부터 어제까지 이 집의 주인은 단 한 번도 이지안이라는 이름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증거를 말이죠. 그들의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제적 혈관 끊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신우이 진아가 금지옥엽처럼 아끼며 운영하던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 그곳 역시 제 건물에 제가 내준 보증금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아야. 지금 카페 지배인한테 연락 왔어. 임대차 계약 해지됐다고 지금 당장 가게 비우래. 집기류 다 압류 들어왔대. 신우이의 비명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남편의 외제차 역시 제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이었죠. 이미 리스 회사에는 차량 회수 요청을 해두었고 위성 추적을 통해 차량은 이미 견인차에 실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비워주셔야죠? 저는 마침내 휴대폰 전원을 켜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10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구걸이 섞인 기괴한 소리였죠. 야, 이지안, 너 지금 어디야? 이 집이 왜 내 거야? 당장 와서 이 사람들 좀 치워봐. 너 미쳤니? 우리 진석이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차분하게, 아주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더러 쪽팔리니까 집에 가서 TV나 보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말 잘 들었거든요. 밤새 TV 보면서 제 명의로 된 재산들 정리 좀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명문가 이미지는 어머니 아드님이 호텔 식대 못 내서 빌빌거릴 때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집안요? 어머니, 그 집안 제 돈 없으면 당장 오늘 저녁에 라면 살 돈도 없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 그리고 아드님 회사요? 오늘부로 해임 절차 들어갔고 그동안 공금 횡령한 내역들 다 정리해서 검찰에 넘겼어요. 어머니가 호강하시던 그 모든 게 제 피눈물이었다는 거 이제 몸소 체험하실 시간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신 차단을 눌렀죠. 시청자 여러분, 10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테라스에 앉아 마지막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겁니다.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들고 최고급 호텔 뷔페 대신 유통기한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근본 없는 년은 격이 떨어진다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진짜 격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켜내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그들이 마지막으로 향할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시어머니의 진짜 최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칠순 잔치의 진짜 피날레를 보러 가실 준비 되셨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에는 다시금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독설이 머물던 자리를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안개가 채웠죠.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진동 모드로 바뀐 휴대폰은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생물처럼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며 불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쌓아온 가짜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자
뱀소굴에서 터져나오는 단군 일에 가장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가득 채우는 부재중 전화의 숫자를 보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미안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저를 부모 없는 천한년이라 부르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저를 이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첫 번째 서른통은 분노였습니다. 이지연,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나타나지 못해? 네가 우리 집안에 입은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와서 이사업체 다 돌려보내. 야, 너 미쳤어? 내 차 견인해 간 거 너지? 감히 누구 차를 건드려. 내 차 리스료 네가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그게 다 내 내조덕인데. 남편과 시누이 진아의 문자는 여전히 고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제 호의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훔쳐간 도둑이라도 되는 양굴더군요. 하지만 40통을 넘어갈 때쯤 문자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당황함이 섞인 호소였죠. 지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이 좀 과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칠순이잖아. 당신이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지금 우리 갈 데가 없어. 일단 문이라도 좀 열어주게 해줘. 어머님 지금 길바닥에서 울고 계셔. 언니 나 진아야. 내가 아까 호텔에서 한 말은 그냥 엄마 편들려고 한 거야. 본심 아니야. 나 카페 당장 문 닫으면 위약금 어떻게 해? 언니 부자잖아.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와인 한 잔을 더 따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시어머니는 집안 기운 떨어진다며 저를 찬 바닥에 방치하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나가셨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시린 외로움과 공포를 이제야 그들이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80통을 넘어 100통을 향해 갈 때 전화기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음성 메시지들이 도착하더군요. 지안아, 얘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소금 뿌린 것도 너 무시한 것도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노인네 길바닥에서 죽는 꼴 보고 싶니? 너 교회 다니잖아. 착하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다오. 착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옥죄어 왔는지 시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부모 없는 애가 착하기까지 해야 사랑받는다는 강박에 갇혀 저는 그들의 온갖 수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남을 위해 착해지느라 저 자신을 학대하는 멍청한 짓은 어제부로 끝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는 동안 저는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소장 초안과 남편의 횡령혐의 고소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당신이 법인 카드로 그 여자랑 다녔던 호텔, 선물했던 명품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는 척하며 그가 더 대담하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판을 깔아주었죠.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이고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사업을 하며 배웠거든요. 그가 빼돌린 돈은 이제 고스란히 그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진동 소리는 뜸해졌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제 깨달았겠지요. 제가 단순히 삐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제 존재를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벽 3시 마지막으로 도착한 문자는 남편의 저주였습니다. 이지안, 너 평생 천벌 받을 거야. 고한영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천벌이라니요. 저는 이미 10년 동안 그들과 살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을 건 천벌이 아니라 그동안 빼앗겼던 제 인생의 보상뿐입니다.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의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방 안은 비로소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콧소리 소리도, 누구의 잠꼬대도, 누구의 새벽 술주정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의 고급 침구 속으로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10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업보의 결과일 뿐이죠. 잠들기 직전 저는 문득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서 TV나 봐라. 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TV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당신들의 추락을, 그리고 제가 새롭게 써내려갈 제 인생의 드라마를 아주 편안한 자세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날 밤 10년 만에 가장 달콤한 숙면을 취했습니다. 백통의 절규가 자장가처럼 들릴 만큼 제 마음은 이미 차갑고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된 몸으로 집이었던 곳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제가 보낸 마지막 칠순 선물이었습니다.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지 이제 칠순 잔치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침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호텔의 하얀 침구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억울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시던 명문가 며느리의 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스스로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가장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입술에는 생기가 도는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어젯밤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서류 뭉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시어머니의 진짜 칠순 선물, 파산 통지서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제가 살던 반포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한바탕 전쟁이 치러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커다란 이사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수라장 한복판, 굳게 닫힌 현관문 앞 복도에 3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시어머니, 유망한 사업가인 척 거들먹거리던 남편, 그리고 청담동 사모님 놀이에 빠져있던 시누이지나. 밤새 복도에서 떨었는지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크 한복은 여기저기 구겨지고 때가 타 있었고 남편은 넥타이도 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3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들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에 순간적으로 살기가 돌더니 이내 비굴한 눈물로 바뀌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러 기어왔습니다. 지안아, 얘야, 너 이제 왔니? 어서 이 문 좀 열어다오. 이 무식한 놈들이 우리 짐을 다 밖으로 빼내고 있어. 이게 무슨 망발이냐. 어서 네가 한마디 좀 해줘라. 시어머니의 손이 제 구두 끝에 닿으려 할 때 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전 소금을 뿌리며 저를 문전박대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발등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보세요, 강진석 씨. 이거 읽어봐요. 당신이 그동안 회사 돈 빼돌려서 불륜녀랑 호의호식한 증거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예요. 아, 이혼 소장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고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서 같이 서류를 훔쳐보던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뭘 어쨌다고 고소를 해? 그리고 내 카페는? 내 카페 보증금은 왜 언니가 가져가? 그건 내 거잖아. 내 거? 진아야, 착각하지 마. 그 보증금, 내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야. 네가 3년 동안 카페 수익금 한 푼도 입금 안 하고 쇼핑하는데 다 쓴 거, 공금 횡령으로 이미 고소장 접수했어. 이제 곧 경찰서에서 연락 갈 테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해. 신우이는 입을 쩍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제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왜 이러니? 우리가 가족 아니냐?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이럴 순 없어. 이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줘야지.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집 전세금 5억, 그거 우리 아들 목도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며 무시하던 분이 이제 와서 제 돈을 자기 아들 몫이라고 우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꿈속에 계시네요. 이 집 전세 아니에요. 제 명의의 자가였고 어제 매매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기대하시던 그 돈 말이에요. 제가 좋은 곳에 썼어요. 좋은 곳? 어디? 내 돈 어쨌어? 오늘 아침 뉴스 안 보셨어요? 어머니 성함으로 된 전세금이라 믿으셨던 그 돈, 그리고 당신들이 사치 부리며 가로챘던 제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서 무연고 노인지원재단과 고아권익보호단체에 전액 기부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시던 근본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했다고요.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기부 증서가 어머님 앞으로 배달될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칠순 선물입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휘젓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생명 같은 돈, 이 독한 년이 내 돈을 남들한테 줘버려?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야. 저는 광분해서 날뛰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10년 전 제 결혼식 날 제 뒷조사를 해서 친척들에게 뿌렸던 제 부모님의 사망 기록과 제 초라한 과거가 담긴 자료였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저한테 그러셨죠? 근본 없는 년이 들어와서 족보 더럽힌다고. 그때 제가 흘린 피눈물이 이 서류 한 장 한 장에 다 박혀 있어요. 이제 그 더러운 족보 제가 깨끗하게 지워드릴게요.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가짜 명문가 간판 오늘부로 철거입니다.
마침 이사업체 직원들이 시어머니가 아끼던 고가의 자개장과 명품 가방들을 복도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라며 짐더미 위로 올라갔지만 직원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가 미리 지시해둔 대로 제 돈으로 산 모든 물건은 중고 경매로 넘기거나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강진석 씨. 저 이제 정말 바빠서 가봐야겠네요. 참, 어머니가 어제 저보고 그러셨죠? 쪽팔리니까 집에 가서 TV나 보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닫힌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 어제 TV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어머니가 TV 보셔야겠어요. 뉴스에 어머님 아드님 횡령 소식이며 기부 소식이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아, 참. 쪽방촌에 가시면 고장난 TV라도 하나 구해보세요. 거기 앉아서 제가 성공하는 모습, 제가 행복해지는 모습, 죽을 때까지 실컷 보시라고요. 당신이 말한 대로 TV 속에 갇혀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절규와 남편의 허망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린 듯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죠.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볍다 못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뒤에는 더 이상 저를 갉아먹는 뱀들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제가 일궈낸 제 세상과 저를 기다리는 따뜻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순 잔칫날이 시댁이 망하는 날이 될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 그들이 10년 동안 심어온 악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지옥 같은 과수원을 떠나 나만의 숲을 가꾸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들의 처참한 결말, 그리고 제가 맞이한 진정한 자유의 풍경은 이제 마지막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순 잔칫날의 그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고 누군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초조하게 초침을 쫓았다면 지금의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흐르는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옮긴 사옥의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청렴하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매출이 3배나 뛰었고 저는 최근 한 경제 잡지에서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시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종양을 떼어내고 나니 제 삶은 마치 봄을 맞은 대지처럼 무서운 속도로 피어오르더군요. 하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는 아마 제가 아닌 그들의 근황이겠지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 오만했던 인간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말입니다. 먼저 제 남편이었던 강진석 씨의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그는 제가 제기한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문가 종손이라며 교도소 안에서도 거들먹거리다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돈으로 온갖 명품을 휘감고 호텔 사우나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가 이제는 좁디 좁은 감방에서 거친 죄수복을 입고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소식으로는
가석방 신청마저 기각되어 완전히 망가진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치와 허영의 끝판왕이었던 신우이 진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제가 카페 보증금을 회수하고 가압류를 진행하자마자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담동 사모님 행세를 하며 어울렸던 인맥들은 그녀의 파산 소식이 들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방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던 제 호의를 발로 찼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같이 튼 손에 연고를 바르며 제 이름을 저주하며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 강옥자 여사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어느 낡은 쪽방촌.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법한 일평 남짓한 방에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실크 한복 대신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듯한 낡은 스웨터를 입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소금을 뿌리며 근본 없는 년이라 모욕하던 그 서슬 퍼런 위엄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일과는 구청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방 한 구석에 놓인 낡고 작은 중고 TV를 보는 것입니다. 그 TV는 제가 일부러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 전달한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TV 실컷 보시라고 전해달라는 제 마지막 편지와 함께 말이죠. 엊그제 저는 특별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제 인생 역경과 기부 활동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였죠. 저는 그 방송에서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천한 태생이라며 집에 가서 TV나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TV에 나올 만큼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지금 그분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드린 TV로 제 행복을 아주 선명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 쪽방촌의 차가운 방 안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방송 내내 미친 사람처럼 TV 화면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저건 내 돈이야. 전현이 내 돈으로 저기 나온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실성한 듯 바닥을 뒹굴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왕년에 잘 나갔다며 허언증에 걸린 불쌍한 노인네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격과 체면은 이제 낡은 장판 바닥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근본이라는 것은 조상의 족보나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뱀소굴에서 용으로 피어난 제 인생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제 업무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 뒤에는 더 이상 저를 저주하는 목소리도 저를 이용하려는 손길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일궈낸 찬란한 오늘과 제가 그려갈 더 아름다운 내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편지 기억하시죠? 네가 말한 대로 TV 실컷 보시라고요. 이제 정말 원 없이 보세요. 저는 어머님이 제 행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린 그 시간이
어머님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짜 명문가의 마지막 장례식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 잔칫날 시댁을 무너뜨린 제 선택. 제가 너무 독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대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저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반드시 가장 달콤한 사이다를 대접하니까요. 지금까지 이지안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